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73세가 된 대한민국의 평범한 노장입니다. 슬하의 아들 둘, 딸 하나는 어느덧 시집 장가를 들어 제 팔뚝만한 자식들을 낳더니 저들 먹고 살기 바쁜 안쓰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네요. 그래도 언제 그렇게 훌쩍 자라 나보다도 더 큰 어른들이 되어 있는지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꿈인 것만 같습니다. 자식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저희 집은 시간이 고장난 시계처럼 천천히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아내와 저는 주로 마당 텃밭에 신선한 채소들로 함께 밥상을 꾸리고 세상 돌아가는 뉴스보다는 즐거운 이야기가 많은 예능 프로그램을 TV에 틀어두고 아이처럼 장난을 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아내가 약속이 있어 집을 비울 때면 혼자 남은 시간이 적적해 지난 추억들을 꺼내보고는 합니다. 내 마음속에 반듯하게 남은 나만 아는 나의 지난 추억들. 이제는 누구를 붙잡고 길게 들려주기도 어색하고 멋쩍은 그 기나긴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 이곳을 찾았습니다. 적어도 이곳에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웃고 울어줄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여. 1975년 저는 구청에서 근무하던 지극히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낡은 구두와 낡은 양복, 공무원 월급 박봉에 새 구두를 살 돈이 넉넉하지 않아 저는 구두가게 대신 수선집으로 향했습니다. 고쳐 신으면 오래 신을 수 있을 거야. 구두 수선을 한다니까 자주 가는 집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라며 추천하던 직장 동료의 말에 그곳으로 향하다가 골목 끄트머리에 있는 작은 수선집이 눈에 들어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걸음을 돌린 것이 아직까지도 제 평생의 이야깃거리입니다. 2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 차례를 기다리는 구두 몇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있던 작은 구두 수선 가게. 저 밑창이 떨어졌는데 수선하려고요. 손에 들고 있던 슬리퍼로 신발을 갈아 신고 구두를 건네자 나이가 어려 보이는 남자가 구두를 받아들고 요리조리 살펴보더군요. 내일까지 해놓겠다는 말과 함께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던 남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너 병수 아니냐? 나다, 창섭이. 기억 안 나? 이렇게 만나니 무지하게 반갑다. 내가 행색이 이 모양이라 알아보기 힘든가 보구나. 나 1, 2학년 너랑 같은 국민학교 반장까지 했는데.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민망했는지 쏘아붙이듯 설명한 창섭이가 반장이었다는 말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기억하던 반장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늘 새하얀 옷을 입고 책상에 앉아 바른 자세로 공부하던 반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콧잔등에 시커먼 구두약을 바르고 멋쩍은 웃음을 짓는 꾀죄죄한 창섭이가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섭이는 제 놀란 모습을 눈치채지 못한 건지 저를 요리조리 살피며 말했습니다. 너 공무원 됐구나. 야, 멋있다. 양복도 잘 어울리고. 멋있긴 뭐가 멋있어.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왜 그래, 멋있기만 한데. 야, 병수, 너 막걸리 좋아하냐? 창섭이는 수선된 구두를 제 발 앞에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번쩍 광이 나는 구두를 다시 수선집 발 아래에 넣어두고 창섭이의 어깨를 두드리자 창섭이가 신이 나서 자기가 무지하게 좋아하는 막걸리집이 있다며 앞장을 섰습니다. 양복에 발가락 나온 슬리퍼를 질질 끌고 어릴 적 친구와 마주 앉아 기울이던 막걸리가 어찌나 달던지 목구멍을 타고 찐득하게 넘어가는 막걸리에 우리 사이에도 그 못지않게 끈끈한 정이 돋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종종 밤늦은 시간 허름한 막걸리집에 마주 앉아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지난 날을 위로했어요. 학교 다닐 때 반장을 하고 늘 하얗고 반듯했던 모습의 창섭이었기에 어쩌다 그 좋은 머리를 놓아두고 구두 수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라는 자식이 너 왜 구두 수선이나 하고 있느냐고 먼저 묻기가 괜히 미안하기도 해서 묻지 못하고 있었는데 창섭이가 먼저 입을 열더군요. 병수, 너 왜 안 물어보냐? 어쩌다 내가 이 일을 하게 됐는지. 좋아하던 공부 다 내팽개치고 2평 남짓한 가건물에서 남들 냄새나는 구두나 만지고 있는지. 그 질문이 다소 공격적이고 갑작스러워서 사례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살에 걸린 기침을 하는 순간 내심 궁금했던 저의 속마음을 들키는 것 같아 기침을 꾹 참으며 간지러운 목구멍과 새빨개진 얼굴을 찬물로 달랬어요. 빈잔에 막걸리를 채우던 창섭이가 마저 뒷말을 이어갔습니다. 국민학교 졸업하고 우리 아버지가 하시던 신발 장사가 폴싹 망해버렸어. 급한 대로 아버지는 여기저기 골목을 전전하시면서 수선일을 시작하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구하고 계셨지. 다른 신발 회사에 첫 출근을 앞두고 아버지께서 사고가 나셨어. 나도 어렸을 때라 전부 다 또렷하게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무지하게 처절했고 무지하게 슬펐어. 평생 다리불고로 사셔야 하는 꼴이 되셨으니 내 위로는 싹 다 누나들이고 그 집에 남은 남자는 나 하나뿐인데 어쩌겠냐. 사춘기고 뭐고 싹 사라지고 아버지를 도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 누나들까지 고생시키고 싶지도 않았고 또 막상 몇 번 같이 해보니까 내 적성에도 잘 맞고 말이야. 창섭이의 덤덤하던 목소리가 조용히 테이블 위를 울렸습니다. 그동안 몇 번을 배웠지만 가만히 앉아 웃으며 반겨주시던 그 아버지께서 그런 일이 있으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아버지를 돌보며 일을 시작해야 했던 창섭이의 심정은 어땠을까? 아무리 절친한 친구라 해도 그 마음을 전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고 이후로 다리가 불편한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수선 장비를 챙겨 이 골목 저 골목 전전하겠다는 창섭이에게는 골목을 돌아다니지 않고 편하게 자리를 잡을 돈마저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떠돌이 아닌 떠돌이 생활로 돈을 벌었고 아버지의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한 푼 한 푼 어렵게 모아 지금의 자리에 수선 가게를 열게 되었다고 했어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눈앞의 친구 창섭이가 갑자기 저보다 훨씬 더 나이 많은 어른처럼 느껴졌습니다. 살면서 제가 보고 느꼈던 수많은 경험들도 창섭이 앞에서는 세 발의 피조차 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 너무 큰 어른이 되어 있는 창섭이의 어깨가 유난히 지쳐 보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창섭이를 자주 찾았습니다. 아버지께 드릴 간식이나 음료도 자주 챙겨서 말입니다. 어떤 날은 아버지와 셋이서 함께 막걸리를 기울이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제게 특별히 별다른 말씀을 하시진 않았지만 다음 날 다시 만난 창섭이를 통해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를 대강 알 수 있었습니다. 야, 병수야, 오늘은 내가 살게. 어제 우리 아버지 기분 무진장 좋으셨나 보더라. 집에 들어가자마자 노래를 어찌나 부르시던지 조용히 재우느라 애먹었어. 오늘은 우리 둘이서만 마시자. 창섭이와 저는 만나서 어딘가를 놀러 간다든지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무언가를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그저 만나서 술잔을 부딪히며 웃긴 이야기, 슬픈 이야기를 나눌 뿐이었지만 엄청난 추억을 쌓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각자만의 방식으로 치열한 일주일을 보내고 주말을 앞둔 공무원 나부랭이 친구를 위해 기꺼이 함께 잔을 부딪혀주던 고마운 친구.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친구와 막걸리 한 잔을 하고 싶어서 찾아간 수선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도 닫지 않고 내부는 텅 비어 있었고 창섭이 또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당황한 건 횡하니 사라져버린 구두 수선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제법 친한 친구라고 자주 얼굴을 보며 지냈건만 어디에 사는지, 집 전화번호는 몇 번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제 자신 때문에 당황했을 뿐이었어요. 며칠간 주변 상인들에게 수소문을 해보고 수선집 앞에서 기다려보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증발해버린 건지 애물단지 같던 2평 남짓한 공간 하나만 남겨두고 종적을 감춘 창섭이를 찾는 저의 마음은 안타까웠지만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이곳에 다시 와보지 않을까? 언제 바람에 날아가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그 작은 공간에 그것보다 더 작은 메모 한 장을 남겨두고 바쁜 일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퇴근길 잊지 않고 수선집에 들르기를 보름째 되던 날 늘 그 자리를 우뚝 지키고 있던 판잣집마저 사라지고 이제는 정말 창섭이가 저를 찾아주기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간간히 술 한잔 기울이던 편한 친구가 소리 소문 없이 모습을 감추었어도 저의 세상은 잘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 근무하던 구청에
제가 짝사랑을 하며 마음을 전전긍긍하던 여인이 있었는데 몇 번을 밥 한 번 같이 먹자고 해도 냉랭한 얼굴로 거절을 하곤 했었죠. 쉬이 접어지지 않는 마음을 뒤로하고 출장길에 오르게 되었던 그날, 반은 포기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용기 낸 데이트 신청을 그녀가 수락하였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얼마 만에 얻은 데이트 기회였지만 다음 날부터 출장지에서 근무를 해야 했기에 데이트가 끝나면 곧장 해당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덕분에 정장과 구두를 신고 가야 했고 덕분에 제 못난 패션 센스를 감출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를 만나러 가는 길, 시야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 중 어딘가 익숙한 형체를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색빛 옷을 입고 저 멀리 담벼락 아래에 힘없이 웅크리고 앉은 어떤 남자의 모습.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평소라면 그냥 발걸음을 바삐하거나 했을 상황인데 왜인지 모르게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더군요. 몇 발자국 더 다가가서 들여다보게 된 그 남자의 옷은 회색빛이 아니라 검정색 옷에 허연 먼지와 흙자국이 묻어 꼭 회색처럼 보이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남자가 얼굴을 들어 저를 바라보았고 그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창섭아, 너 그동안 어디서 뭘 했기에 바닥에 앉아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병수, 그냥 나 못 본 척 가던 길 가라. 나 신경 쓰지 말고. 일어나 엉덩이 모래 털고 얼른 가. 난감한 얼굴에는 이내 태연한 기색이 비춰졌고 태연한 얼굴과 태연한 목소리를 하고 창섭이가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버린 건지 종적을 쏙 감추었던 친구 녀석을 길바닥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못 본 척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뭘 못 본 척을 하라는 거야? 너 정말 힘든 걸 시킨다 나한테. 옷은 또 왜 그래? 아버지는? 네 누이들은? 너 어디 좋은 데라도 가나 보다. 얼굴도 옷도 멀끔한 게. 데이트라도 가는 거야? 어디 보자. 근데 임마, 구두가 왜 이래? 데이트 가는 날엔 구두도 좀 제대로 닦고 집을 나서진 않고. 이리 내봐. 친구는 제 발목을 잡아다 꾸역꾸역 구두를 닦으며 딴청을 피웠어요. 그러고는 거리에 나앉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커다란 한숨 같은 찬바람이 골목에 불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에 들이닥쳤어. 그래도 그동안은 한 번도 집에 들이닥친 적은 없었는데. 야, 솔직히 깡패 같은 놈들이 그렇게 들이닥치니 무섭긴 하더라. 무섭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는 거 꾹 참으며 싹싹 비는데 그냥 이대로 삶이 끝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그 생각을 나 혼자만 했던 건 아니었나 봐. 며칠 못 가서 아버지께서 눈을 감으셨어. 매번 의욕 없이 사시던 양반. 그래도 늘 건강했는데 그 속은 아니었던 건지. 어디가 그렇게 몰래 병들어가고 있었던 건지. 매일같이 옆에 붙어서 지내는 아들이란 놈이 그것 하나 몰랐다. 똑같은 잠자리에서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글쎄 아버지 몸이 차갑게 굳어있더라. 누나들하고 장례를 치르고 나는 당장 길거리로 쫓겨나게 생겼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시집가서 가정 이루고 다 힘들게 살고들 있는데 괜히 나 힘들어진 거 알면 심적으로 괴로울까봐 아무런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나 그래도 영 막 살고 있는 건 아니야. 비록 눈 붙이고 몸 씻을 집 하나 없어서 그렇지. 밥벌이 할 직장이 없어서 그렇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니 창섭이는 옷만 지저분할 뿐 머리와 얼굴은 어디서 잘 씻고 지낸 건지 제법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디 씻고 지낼 곳은 있는 거냐는 물음에 친구는 말했어요. 요 앞 하천물에 아침마다 씻는다 라고. 비누로 씻지는 못해도 아예 안 씻은 것보다는 사람 볼만 나지 않느냐고. 한번 씩 웃어 보인 창섭이가 다 됐으니 얼른 가보라며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몇 달을 고대했던 첫 데이트 날이었기에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리며 창섭이에게 당부했어요. 너 여기 그대로 있어. 데이트 끝나고 다시 온다고. 같이 술 한잔 하자고. 사실 데이트가 끝나면 곧장 출장지로 갈 계획이었지만 오랜만에 만난 창섭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이동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가는 발걸음이 왠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하필이면 은행이었네요.
은행을 보자마자 드는 생각에 약속 장소로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녀가 무어라 입을 열기도 전에 다급하게 그녀를 붙잡고 부탁했습니다. 정말 절실하게. 미란 씨, 정말 미안해요. 나 정말 둘도 없는 친구한테 너무나도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 친구는 내가 미란 씨한테 잘못 보이기라도 할까봐 오늘 내 구두까지 닦아줬는데 지금이 아니면 그 친구가 영영 숨어버릴 것 같아서 정말 급해서 내가 금방 다시 데리러 갈 테니 미란 씨 자주 가던 단골 책방 거기 가 있어요. 금방 갈게요. 미안해요, 미란 씨. 도무지 이해할 수도 알아들을 수도 없다는 듯 미란 씨의 미간이 구겨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만 긴 시간 동안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미란 씨에게 간신히 얻어낸 데이트 기회였지만 그대로 미란 씨와 데이트를 먼저 했다간 친구를 영영 놓칠 것 같은 마음에 또다시 힘껏 달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달려간 곳은 저희 집이었어요. 신발도 벗지 않고 뛰어 들어간 집에서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적금 통장을 가지고 은행으로 또 달렸습니다. 은행에서 인출한 금액은 총 30만 원. 그 당시 제 월급이 4만 원에서 세금 떼고 나면 3만 몇천 원이었으니 1년치 연봉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봉투가 최대한 구겨지지 않게 품에 소중히 안고 창섭이가 있던 담벼락 아래를 찾아갔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것처럼 곧 자리를 뜨려는 듯 앉은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 창섭이와 딱 마주쳤어요. 저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태연한 목소리로 물어오는 창섭이의 모습이 얄미워 눈물이 났습니다. 어이 병수, 설마 너 바람 맞았냐? 예전에 그 장난스러운 말투와 친구라서 할 수 있는 농담이 반가우면서도 가슴 아파 창섭이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비릿한 머리카락 냄새와 쿰쿰하게 찌든 옷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래도 놓아주기 싫었어요. 대체 왜 내 앞에서 이토록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는 건지. 창섭이를 끌어안은 채로 주머니 속의 돈봉투를 꺼내 창섭이의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봉투가 구겨지는 소리와 주머니에 느껴지는 이질감에 창섭이가 저를 밀쳐내고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잔뜩 일그러지는 창섭이의 미간. 곧이어 돈봉투를 한참 바라보던 눈으로 열심히 저를 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구겨진 자존심에 심한 욕이라도 하려나 싶었는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창섭이가 말했습니다. 공무원 자식이 돈이 어디 있다고 이걸 나한테 줘. 나 필요 없다. 다시 은행에 둬라.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면서 몇 번이고 상상했던 창섭이의 반응과는 조금 다른 반응이었지만 역시나 거절의 의미가 완강한 창섭이에게 억지로라도 돈을 쥐어주기 위해서는 그 방법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 바람 맞은 거 아니다, 창섭아. 내가 바람 맞힌 거야. 며칠 만에 눈앞에서 바람같이 사라져버린 친구 자식. 몇 달 만에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이대로 여자랑 데이트나 하다가는 영영 그 친구 다시는 못 보게 될까봐. 자그마치 1년을 넘게 짝사랑하던 여인이랑 꿈에 그리던 데이트 날인데 네가 다 망쳤어. 임마, 다른 사람이나 그 여인이 봤을 땐 오늘 내 행동이 틀렸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였다고 말하더라도 너는 잘했다고 해줬으면 좋겠다. 친구야, 너만은 내 선택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어. 제 말에 창섭이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젖혀 애꿎은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괜히 저까지 눈물이 나려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괜스레 분위기를 진지하고 무겁게 만들어 창섭이를 더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가벼운 술친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 정도의 가벼움으로 창섭이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한참 눈물을 삼키던 창섭이가 다시 제 옷 주머니에 돈봉투를 꾸겨 넣었습니다. 야, 이 얼빠진 자식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자를 바람 맞추면 쓰냐? 이 돈도 필요 없으니 얼른 도로 가져가고 빨리 다시 가봐. 나를 얼마나 나쁜 친구로 만들려고 네가 그러냐? 구겨지지 말라고 애써 품고 왔던 돈봉투가 두 남자 사이에서 엎치락뒤치락 실랑이를 벌이느라 볼품없이 구겨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최후의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돈봉투를 친구 주머니에 구겨 넣으며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는 신용을 했습니다. 야, 잠시만. 이거 원 큰일 났다. 미란 씨한테 금방 다녀올 테니 30분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1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어. 이걸 어쩌냐? 창섭아, 나 좀 도와줘라.
벼랑간 시작된 저의 연기 속셈을 알 리가 없는 창섭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디서 다시 만나기로 했느냐며 다그치는 창섭이에게 우선 일단 뛰어서라도 가봐야겠다고 일주일 뒤 7시에 여기서 다시 만나자는 말을 남기고 뒤돌아서는데 창섭이가 저를 급하게 불러세웠어요. 잠깐만 병수야. 발 좀 이리 내봐. 야 임마. 너 얼마나 뛰어다녔기에 닦아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구두가 다시 이리 더러워졌어. 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 다시 하얗게 먼지가 쌓인 구두를 닦으며 창섭이가 말했습니다. 구두 위로 떨어지던 굵은 눈물방울을 애써 못 본 척 괜한 미란 씨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기다렸어요. 구두를 닦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뚝뚝 소리 없이 흐르던 그 눈물방울이 꼭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진심으로 창섭이가 다시 일반적인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친구와의 가슴 절절한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달려가야 하는 곳은 저의 그녀 미란 씨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주 얼굴을 보았던 책방의 구석자리에서 미란 씨는 그 순간마저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책을 읽고 있었어요. 꿀꺽 마른 침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어렵게 승낙한 첫 데이트를 마음대로 말아먹었으니 미안함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잘 보이려고 점수를 따도 모자랄 판에 미운 털만 잔뜩 박혔으리라. 천천히 미란 씨의 옆으로 다가가자 저를 발견한 미란 씨의 눈이 마른 목골이 되어 저를 흘겼습니다. 아직 아무런 대화도 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오고 가지 않았지만 그저 미란 씨가 저를 흘겨본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지나고 나니 그제야 다시 시간을 되돌린다면 이 여인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지 않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들었습니다. 돈가스 집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미란 씨는 내내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이대로 그냥 집에 가겠다고 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었는데 식사가 끝나고 미란 씨가 제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사거리에 다방 가서 차 한잔 해요. 저는 속으로 야호를 몇 번이고 외쳤습니다. 책에서 본 것처럼 그녀를 정중하게 다방으로 에스코트하면서도 신나는 마음에 몇 번이나 개다리춤을 추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테이블을 하나 사이에 두고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미란 씨와 마주 앉은 시간이 정말 꿈 같았습니다. 미란 씨는 뜨거운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두며 제게 물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녀의 첫 질문이었어요. 아까는 대체 무슨 일이었어요? 질문을 하는 그녀의 얼굴엔 잔뜩 불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차, 내가 먼저 사과부터 했어야 했구나. 자초지종을 먼저 설명해 주기를 기다리고 참다가 터뜨린 질문임을 깨닫자마자 등 뒤로 식은땀이 삐쭉 흘러내렸어요. 저는 목이 바싹 말라 뜨거운 커피를 생각 없이 벌컥 들이키다 화들짝 놀라며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캑캑대는 저에게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건네는 그녀의 모습은 또 어찌나 아름답던지. 연습했던 중저음의 멋진 목소리는 어디 가고 덜덜 떨리는 염소 같은 목소리가 목구멍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퇴근길에 구두수선을 맡기러 갔다가 국민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그 후로 자주 얼굴도 보고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어느 날도 평소처럼 친구랑 막걸리나 한잔하려고 찾아갔는데 구두수선집이 싹 비워져 있고 친구를 만날 수 없게 됐어요. 매일같이 그 근처를 맴돌면서 혹시나 하며 기다렸는데 못 찾았죠. 근데 오늘 미란 씨 만나러 오는 길에 그 친구가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길거리에 앉아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데이트하러 간다니까 내 구두를 직접 닦아주면서 하천에서 비누 없이 씻으며 지낸다는 말을 하는데 지금 당장 그 친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간 2번 다시 그 친구를 못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다시 가보느라 이렇게 미란 씨를 기다리게 했네요.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제 말이 끝나자 앞에서는 호호하고 뜨거운 찻잔에 김을 식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란 씨는 잔을 내려두지 않고 커피 향기를 맡으며 무심한 듯 한마디 했고 미란 씨의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은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차갑고 돌덩이 같은 남자인 줄 알았는데 정이 많네요. 정이 많아서 좋다, 반했다. 그런 소리는 일절 없는 말이었는데 마치 사랑 고백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머리 위로 커다란 느낌표 하나가 솟구쳐 올랐어요. 정이 많다는 것 별것 아닌 말이
왜 그렇게 인생 최고의 칭찬처럼 들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미란 씨. 별 의미 없는 칭찬인 줄 알면서도 자꾸 의미 부여를 하게 되네요. 제가 심장이 너무 뛰고 목이 말라서 그런데 차가운 음료 하나만 더 시키겠습니다. 혹시 뭐 더 드시고 싶은 거라도? 어리바리한 제 말에 미란 씨는 부스스 뽀얀 찐감자가 부서지는 것처럼 새하얀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미란 씨와 제가 뜨거운 연애를 하고 미래를 약속하며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는 동안 저의 친구 창섭이에게도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돈을 쥐어주었던 그로부터 일주일 뒤 7시, 창섭이는 정말로 약속 장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비린내와 쿰쿰한 옷 냄새를 싹 지워버리고 깔끔한 몰골을 하고 환하게 웃으며 서 있던 창섭이의 모습이 어찌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그때 그 막걸리집에서 막걸리 5잔에 져버린 창섭이가 테이블 위에 턱을 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병수야, 김병수, 나 이제 정신 차리고 인생 제대로 살 거다. 지켜봐라. 내가 암만 외모가 후지고 하는 짓이 멍청해도 네가 나 딱 지켜봐 주라. 네가 지켜봐 주면 내가 진짜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다. 네가 나 도와준 거 후회하지 않게 내가 열심히 살게. 네가 나 위해 써준 마음, 어렵게 건넨 큰돈, 아깝지 않게 꼭 제대로 살게. 친구야, 내가 몇 년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한 가지는 꼭 약속해. 너한테 받았던 이 과분한 우정 꼭 갚을게.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잊지 않을게. 고맙다. 고맙다, 병수야. 쿵 하고 머리를 테이블에 박은 창섭이가 그대로 단잠에 빠졌고, 저는 그 뒤통수에 딱밤을 갈기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내 마음 끝까지 거절하지는 않아줘서 고맙다고.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는데 결국 제 할 말만 하고 뻗어버린 창섭이가 웃기면서도 마음 아팠습니다.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았을 안쓰러운 창섭이가 누구보다 멋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일어서기를 진심으로 바랐어요. 그 후로 창섭이와는 더 이상 그 막걸리집에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살아볼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던 창섭이는 남대문 시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몸으로 뛰는 일이라 누구보다 바빴던 창섭이를 위해 만남의 장소를 시장 근처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단골 막걸리집에 진하고 찌릿했던 막걸리 맛은 더 이상 느낄 수 없었지만 김밥과 국수를 앞에 두고 그 어느 때보다 진했던 우리의 우정이 막걸리를 대신했습니다. 멋있고 당당하게 새 삶을 시작한 창섭이가 진심으로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어요.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박봉의 월급을 받고 여전히 새 구두를 사는 돈이 아까워 수선해서 신고 있지만 저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윤택하다고 느꼈습니다. 친구를 도울 수 있었던 제 자신이 대견했던 것인지, 친구를 돕느라 짝사랑하던 여인을 1시간 넘게 기다리게 하고도 이루어낸 사랑이 뿌듯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좋은 마음을 먹으니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공무원 노총각 김병수와 수선쟁이 문창섭은 한 명의 아리따운 부인을 만나 유부남이 되고 한 명은 수선을 때려치고 시장으로 나서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순조로울 수는 없겠다 싶을 정도로 특별한 일 없이 시간이 흘렀고 저와 아내 사이에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출산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보다 더 일찍 병원에 도착한 창섭이는 섣불리 병원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잔뜩 기대에 부푼 얼굴로 저를 기다리기도 했었습니다. 어이 창섭이, 너 뭐하러 지금 벌써 와 있어? 네 자식이라도 태어나는 날이야 오늘이? 신랑인 저보다 더 먼저 도착한 창섭이 때문에 아내에게 미안해 괜히 볼멘 소리를 내자 멋쩍은 얼굴을 한 창섭이가 그러더군요. 누나들 조카 태어날 때도 한 번 못 가봤는데 친구가 결혼해서 낳는 조카를 보게 될 줄은 몰랐다고. 조카가 너무 많아 삼촌 노릇 제대로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제게 내밀었던 작은 봉투 안에는 미역이 한 뭉텅이 들어있었습니다. 아기 좋다고 아기만 볼 생각하지 말고
고생한 재수씨 미역국 많이 끓여드리라고 내민 그 미역. 아내는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창섭이가 준 미역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무진장 고마운 마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창섭이는 자주 집에 놀러와 조카 바보 삼촌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창섭이가 놀러와 애를 봐주는 날이면 아내와 저는 몰래 집을 나가 잠깐이나마 소소한 데이트를 나누기도 했었어요. 여러모로 가족 같고 아끼는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다정하고 정 많은 창섭이가 한 가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연애였어요. 친구인 제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생기는 동안 창섭이는 늘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를 돌보아 줄 테니 둘이서 오붓한 시간 보내고 오라던 창섭이를 가만히 두고 지켜만 보던 아내가 제게 말했어요. 아무래도 저 양반 우리가 누구랑 엮어줘야지 안 되겠다고. 가만히 뒀다간 평생을 혼자 남의 애 예뻐만 해주다가 늙어 죽을 양반이라고. 아내와 저는 두 손 두 팔을 걷어붙이고 창섭이와 잘 맞을 사람을 찾는 것에 몰두했습니다. 아내와 둘만의 신호를 주고받으며 주변 사람들을 물색하던 그 일은 지금 꽤나 재밌는 추억이 되었어요. 첫 번째 소개팅을 시켜주었던 그날, 구청에서 함께 일하던 공무원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소개팅에서 돌아온 그 직원에게 된통 욕을 먹었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이런 남자를 소개시켜 주느냐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고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다고. 창섭이를 불러다 여자 앞에서 말하는 법, 재미있는 유머 몇 가지를 특훈해 보았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도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려 9번째 소개팅을 했던 그날, 우리 부부에게 할 말이 있다며 막걸리를 사들고 집에 찾아온 창섭이가 그러더군요. 나 그냥 이렇게 혼자 살아도 나쁠 것 없을 것 같으니 이제 소개팅 그만하고 싶다. 하면 할수록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 같아서 마음이 힘들어. 병수, 너하고 재수씨 마음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만 여기까지만 하자. 진짜 만날 사람이면 언젠가 눈앞에 나타나겠지. 한 입에 막걸리를 털어넣으며 마음 아픈 소리를 하는 창섭이가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그 안타까움과 달리 우리 부부는 뜻하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막걸리와 함께 먹으려고 창섭이가 사온 편육 고기를 보며 아내가 벼랑간 입덧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둘째가 들어선 것이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뒤바뀌어 신이 난 창섭이가 식탁 위에 막걸리를 싹 다 버려버리고 외투를 챙겼습니다. 우린 그런 창섭이에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소개팅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우리 부부 둘째 가진 기념으로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10번에 걸친 소개팅을 주선한 결과 드디어 창섭이가 운명의 짝을 만나게 되었어요. 신발 공장에서 일을 한다던 그 여자는 아내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가까운 데서 인연을 찾아줄 걸 괜히 애꿎게 멀리 있는 사람들만 엮어주려고 했다고 한숨을 쉬던 아내의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했습니다. 빨리 결혼해서 넷이서 같이 놀러가자고 신이 난 아내를 보며 창섭이와 저도 미래를 상상하며 참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청춘이었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 같은 학교 다녀도 썩 그럴듯한 대화 한 번 나누지도 않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나 가깝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이렇게 여전히 친구일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는데 옷깃을 스치다 못해 이만큼이나 가까워진 우리들은 얼마나 특별한 인연일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괜히 이 인연에 욕심이 나서 약속을 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50대 중년이 되고 70대 노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제 곁에 친구로서 남아줄 수 있는지를. 그런 저의 쑥스러운 질문에 창섭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네가 누군데. 김병수가 없었으면 이 대한민국의 문창섭이가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이런 날이 왔겠냐? 내가 왜 이렇게 악착같이 사는데 다 나 노숙할 때 도와주던 김병수 씨한테 남은 생 갚으려고 이리 악착같이 살지. 실컷 도와줬는데 인생 대충 살고 망나니처럼 굴면 안 되잖아. 도와준 사람 열받아서 안 되잖아. 그 돈이 너한테 어떤 돈이었을지 뻔히 다 아는데 아직도 너한테 그 돈 못 갖고 사는 게 얼마나 미안한데 10년, 20년이 문제냐? 너 관 속에 들어갈 날엔
내가 너 따라 나란히 누울 거다 아주. 징그러운데? 관 속에 나란히 눕는 건 다시 생각해봐.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 둘 사이에 찾아드는 침묵이 조금은 어색하기도 했던 20대 그 시절 그 느낌 그대로 30대가 되어서도 저희 두 사람은 서로에게 활력소가 되어주었습니다. 창섭이한테는 제가 어떤 존재였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바늘과 실 같은 존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희의 잔잔한 우정처럼 잔잔한 세월이 흘러 어느덧 함께 지낸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0년이나 서로의 곁을 지키며 지내다 보니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 있었고, 형이 없고 누나만 있던 창섭이는 늘 제게 형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소한 말 하나가 저희 사이의 우정을 더 돈독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게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창섭이에게는 아들 셋이 태어났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챙겨 마시던 막걸리도 이제는 자주 마셔봐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키며 혼자 살아가도 괜찮았던 지난 날들과는 달리 저희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희 막내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쯤에는 창섭이와 얼굴을 보는 일이 부쩍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맘때쯤 창섭이가 남대문에서 액세서리를 일본에다 가져다 팔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잦은 일본 출장으로 얼굴을 보기 힘들어진 창섭이를 대신해 그 집 식구들과 함께 외식도 하고 아이들끼리 놀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재수씨에게도 조카들에게도 남편과 아빠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집은 친구와 친구네 가족이 아니라 형님과 아우의 가족처럼, 정말 피를 나눈 가족들처럼 가까운 곳에서 절친하게 지냈습니다. 저희도 진짜 형제가 있었고 창섭이에게도 진짜 누이가 있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귀한 인연에 한참을 감사하며 지내던 중 창섭이의 사업도 어느 정도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수야, 나하고 둘이서 술 한잔 할래? 어느 늦은 밤 창섭이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었어요. 아내도 갑작스러운 창섭이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얼른 가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혹시 일본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 녀석이 하는 일에 대해 자세한 부분까지 잘 알지는 못했던 터라 어떤 걱정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주 가던 그때 그 막걸리집에 앉아 혼자서 막걸리를 마시며 생각에 잠긴 창섭이를 보자 심장이 벼락이라도 맞은 듯 쩍하고 갈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필시 무슨 일이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가게 앞에 서서 반쯤 열린 문고리를 부여잡고 몇 분이나 굳은 채 쉽게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로 창섭이를 위로해야 할지 말을 고르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뒤늦게야 문 앞에 서서 망설이는 나를 발견한 창섭이가 먼저 손을 흔들었어요. 얼굴 가득 환하게 웃어 보이는 창섭이. 근 한 달 만에 보는 친구의 얼굴이었습니다. 왜 혼자 벌써 마시고 있어, 치사하게. 같이 마셔야지. 도둑이냐? 미안하다, 병수야. 내가 술을 안 마시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힘든 마음에 재촉을 하기보다는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으로 고통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참 뒤 중얼중얼 혼자서 뭐라고 중얼거리던 창섭이가 제 두 손을 꼭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병수야, 너라면 어떡할래? 야, 나 진짜 힘들다. 마음이. 떡두꺼비 같은 아들 셋이랑 아내가 나 없이 외롭게 살고 있는데 나는 너무 이 사람들 곁에 있고 싶은데 근데 일이 잘 돼. 근데 문제가 뭐냐고?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내가 떨어져 지내야 돼. 뭐가 더 중요한 거냐? 나 어떻게 해야 하냐?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더 숨통이 쪼여온다. 애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커가는데 아빠라는 사람은 일에 미쳐, 돈에 미쳐, 집을 비우고 아내도 애들도 다 괜찮다고 하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 건지. 저는 창섭이의 마음이 무엇인지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인 없이 넷이서 지내야 하는 가족에 대한 걱정보다는
모두가 괜찮다고 하는 와중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혼자서만 떨어져 지내야 하는 자신의 욕심을, 그 욕심에서 시작된 혼자서의 외로움을 한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저였기에 눈치챌 수 있었고, 또 그 마음을 눈치채줄 사람이 창섭이에게는 간절히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출장을 다녀오고 나면 항상 어딘가 어두운 그늘이 져 있었던 창섭이의 얼굴 내면에 이런 면이 있을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창섭이가 다시 일본으로 떠나고 저희 가족들은 창섭이의 가족들과 여느 때처럼 모여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불현듯 그날 창섭이가 했던 말이 떠올라 국제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창섭이가 전화를 받자마자 엉엉 큰 소리로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야, 문창섭, 보고 싶다. 저의 돌발 행동에 아이들은 물론 아내들까지 깜짝 놀라고 당황한 듯 했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창섭이의 울음소리에 이내 다 함께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섭이의 울먹이는 소리를 들은 재수씨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고, 그 모습을 지켜본 아이들이 눈물을 터뜨리고, 그리고 마지막엔 저의 아내까지 눈물을 터뜨리게 된 것입니다. 보고 싶다는 한마디에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버린 남편과 아빠의 모습을 알게 된 가족들은 그 후로 괜찮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창섭이는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얼굴을 하고 내게 말했어요. 애들하고 집사람이 나 보고 싶다고 언제 오냐고 어찌나 성화를 부리는지 몰라. 떨어져 힘들어도 그 투정 듣는 맛으로 일해 요즘. 보고 싶다고 징징대는 소리 들으면 없던 힘도 불끈 솟아서 사나흘 걸릴 일을 하루 만에 끝내버려. 그냥 고맙다, 김병수. 집사람이 그러더라. 그때 너랑 통화하면서 울먹이던 나 보면서 깨달았다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진짜 마음을 숨기고 어른인 척만 했던 것 같다고. 사실 너무 보고 싶고 떨어져 있는 게 너무 힘들다고. 내가 없으면 하루가 1년 같다고. 슬픈 얘기 듣는데 그 소리가 왜 그렇게 듣기 좋고 반갑고 고맙던지. 야, 넌 아내랑 자식들이 보고 싶다고 해주냐? 너한테? 부럽지? 단 한 통의 전화로 다시 활력을 찾은 창섭이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그게 나한테 고마울 일이냐? 그 전화 한 통에 남편 마음 눈치챈 재수씨가 훌륭한 거지. 너만큼이나 남아있는 가족들도 애틋하다는 거 이제 잊지 마. 누가 더 그리워하고 누가 더 사랑하는지가 다 무슨 소용이냐? 함께 행복할 미래를 그리면서 서로를 아껴주고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창섭이네 가정에도 다시 웃음소리가 늘어났고, 그런 그들을 보며 저 또한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모쪼록 나의 친구 문창섭의 인생에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는 듯해서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그렇게 또 10년이 흘렀네요. 아이들은 이제 저와 아내보다 훨씬 더 큰 덩치와 키를 하고 저희를 내려다볼 정도로 훌쩍 커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출장을 다녀온 친구는 무엇이 그리 바쁜지 며칠째 연락도 하지 않고 서울 곳곳을 싸돌아다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문자 메시지로 딸랑 주소 하나를 보내더군요. 답장을 꾹꾹 눌러 쓰다가 답답한 마음이 들어버린 저는 냉큼 전화를 걸었습니다. 창섭아, 주소는 갑자기 왜 보낸 거냐? 나더러 그리로 오라는 거야? 그래, 이 아저씨야. 센스가 없어, 센스가. 너는 영화도 안 보고 살아? 창섭이의 약올림에 잔뜩 뿔이 난 채 달려간 한 건물. 창섭이가 보낸 주소지는 어느 건물의 꼭대기층이었습니다. 꼭대기층에 도착한 저를 반기며 창섭이가 제게 내민 선물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친구야, 서프라이즈. 이제 이 집이 네가 살 집이다. 밑도 끝도 없이 선물이라며 집 열쇠를 쥐어주는 창섭이 때문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놀란 저를 와락 끌어안으며 제잘거리는 창섭이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러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살았던 이유의 절반은 온전히 내 친구 김병수 너 하나였던 거 알지? 능력도 재능도 없이 길바닥에 얼어 죽기 딱 좋았던 나한테 네가 내밀었던 1년치 연봉이 나한테는 사막의 오아시스보다 더 큰 존재였다. 세상 어느 누가 그런 행운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네 친구라는 이유로, 내가 너처럼 좋은 친구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나만이 누렸던 그 행운을 헛되이 쓰고 싶지 않아서 더 열심히 살았어. 쑥맥인 나한테 훌륭한 아내도 만날 수 있게 해주고
타지 출장으로 힘들 때 내 마음 찰떡같이 눈치채고 이겨낼 수 있게 해준 너한테 가장 먼저 선물을 하고 싶었다. 친구야, 나 그동안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이 건물 통째로 사려 한다. 아랫집들은 전부 세입자들 받을 수 있고 여기 2층이 제일 햇볕도 잘 들고 경치가 좋아. 여기서 편하게 살아. 잔말 말고 받아줘. 네가 이걸 받아줘야 내가 또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생기거든. 고마웠다, 김병수.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은 너를 만난 거였다.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창섭이의 선물. 물론 당연히 사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창섭이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진심을 입 밖으로 꺼내면서 제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그저 울컥 자꾸만 새어나오려는 눈물을 꾹 참으며 말했어요. 이 모든 건 내가 너의 행운이어서가 아니라 네가 행운이 가득한 사람 그 자체여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남들은 그저 우연으로 치부했을 많은 것들을 너는 행운으로, 인연으로 만들었고 그건 전부 네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거라고 말입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지금 창섭이에게 받은 건물은 30억이 넘는 건물이 되었고 저와 아내는 그 건물의 가장 꼭대기층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다 라고. 20대 때 우연히 샀던 로또가 몇십 년이 지난 지금 당첨이 되어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로또가 내 친구 문창섭이라는 것을 창섭이 그 양반도 알아야 할 텐데 대놓고 말하기엔 이제 너무 쑥스러운 나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말은 해야겠지요. 이 사연이 채널에 소개된다면 그때 용기 내서 말해보겠습니다. 문창섭이 자네가 내 인생의 로또라고 말입니다. 남은 생도 너를 귀하게 여기는 친구가 되어 아끼며 살겠노라고 말입니다. 꼭 사연이 세상에 소개되어 곁에 있는 친구에게 애정이 담긴 표현을 듬뿍 나눌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 두 사람의 우정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